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파리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 장마와 더위에 지치는 시기에 올림픽 덕분에 그 더위도 잠시 잊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태극전사들도 온 국민 응원에 보답하듯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많은 선수들 그 무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인내하고 버텨왔을까요? 이 여름을 위해 부단히 애썼던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부상 없이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 얻길 기원합니다. 오늘 열린 라디오에서도 풍성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한여름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해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파리, 말라리아, 말벌 등 피해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팩트체크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죠. 미디어 비평 시간에는 Z세대의 뉴스와 언론 이야기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바라보는 뉴스와 언론, Z세대가 바라는 뉴스와 언론의 모습도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이화행 동명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Z세대의 뉴스입니다. 교수님은 TV 뉴스, 종이신문, 포털사이트, SNS 등 어느 곳에서 뉴스를 제일 많이 보시나요? 네, 저는 말씀하신 그 4개의 매체를 다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네. 종이신문은 구독하고 있고요. 네, TV뉴스는 경향적으로 최근에 시청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요. 네. 네. 주로 포털 사이트에서 시사 뉴스를 이용하는 편이고, 네. SNS에서는 특히 그 해외 뉴스, 그러니까 뭐 BBC나 NYT라든가 이런 주요 매체들을 팔로우하면서 해외 주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뭐 신문과 방송 다양하게 두루두루 뉴스를 챙겨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Z세대와 우리 세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은 Z세대가 생각하는 뉴스와 언론이랑 받아들이는 의미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뉴스에 대한 인식과 Z세대가 가지고 있는 인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신문, 방송과 같은 그런 뉴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성언론, 이것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뉴스로 인식하고 있죠. 명확하게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Z세대는 새로운 정보들이라면 포괄적 의미에서 뉴스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정보와 뉴스를 딱히 구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언론이 아닌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라든가 또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보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뉴스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Z세대는 특히 또 숏폼 동영상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경우도 많다고 이전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코너에서 Z세대 언론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만큼 이 이슈가 중요한 게 젊은 층인 Z세대와 뉴스가 가까워지지 않으면 언론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건데요. 교수님은 전통 뉴스 매체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Z세대와 기성 언론의 관계는 아직 소원하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이죠. 네. 요즘에 그 공영방송 이슈가 이제 방통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Z세대들에게는 사실 이 방송에서의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만큼 신문과 방송이 기성세대에게는 주요 뉴스 수용 매체였던 것과는 다르게 Z세대는
이러한 기성 매체들과는 거리가 먼 그런 세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Z세대는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듯이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뉴스와 정보를 취득하는 세대입니다. 네. 따라서 전통 뉴스 매체가 Z세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속 가능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뭐 너무나 자명한 게 이용자 없는 뉴스는 사회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해법 네. 모색이 절실한 것이죠. 네. 언론이 Z세대와 친해지기 위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Z세대들이 나이가 들면 나중에는 이 기존 매체를 이용하게 될 거란 전망은 착각인 걸까요? 그런 가정은 오산이죠. 네. 최근에 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스트래티지 보고서가 네. 똑같은 그 내용을 경고를 하고 나왔는데요. 그 배경은 뉴스의 이용이라는 것은 습관적 행위입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매체 또는 습관화한 이용 경로 이런 것들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Z세대가 뉴스를 이용하는 주요 미디어는 네.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들이죠. 그래서 최근의 경향을 보면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숏폼 동영상이죠. 인스타의 릴스라든가 틱톡이나 주요 뉴스 취득 경로 그리고 취득 미디어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는 이 Z세대의 뉴스 이용자의 특성, 사고, 감정, 행동 방식과 같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는 그런 뉴스 경험을 제공하는 세대 맞춤형 서비스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이제 신인류잖아요. 네.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기존 매체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죠. 네. 언론이 달라져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소셜 퍼스트 전략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기에 그러니까 인터넷 초기죠. 인터넷 등장 초기에 기성 언론들이 이제 적응을 해가는 과정을 지나면서 디지털 퍼스트를 주장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디지털 퍼스트를 주창한 것은 그 당시에는 디지털화하지 않고서는 언론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거거든요. 네. 네, 이 소셜 퍼스트라는 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똑같은 맥락입니다. 뉴스 생산의 전 과정, 그러니까 뉴스의 기획,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네. 전 단계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필수 요소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하는 전략. 그것이 바로 소셜 퍼스트 전략입니다. 네, Z세대는 말씀드린 대로 신문과 방송 뉴스에 무관심하고 따라서 언론은 그들이 생산한 뉴스가 Z세대에 어떻게 도달할지를 고민하면서 모든 창구를 열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그 부분에서 우선적 고려 대상이 되는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소셜 퍼스트 전략이고요. 이건 이제 왜냐하면은 Z세대는 유대감을 느끼는 브랜드나 크리에이터를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들과 친근감,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거죠. 그게 바로 소셜 퍼스트 전략입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런 문제인식이 제기된 게 꽤 시간이 지난 걸로 알거든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 왜 기존 언론 생태계에서는 이런 인식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인력 부족이라든가 뭐 수익성,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서 경영진의 그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게 사실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거에 인터넷이 도입되던 초창기에도 언론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유로 인력 부족, 수익성, 재정상의 이유로 그 경영진에서 소극적인 행태들을 보였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경영진의 의지만 있다면 네. 예컨대 이제 인력 부족의 문제라고 한다면 대학과의 어떤 산학 협력을 통해서도 뭐 학생들은 경험을 쌓고 그리고 저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뭐 이런 해결 방법들이 있는데 네. 결국 그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또 나아가서는 이제 데스크급과 경영진의 인식이 또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건 뭔가 하면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뉴스라는 제품의 내용, 형식, 그리고 유통수단을 그 새로운 세대 특성에 맞게, 니즈에 맞게 자원화하려는 마인드. 그걸 좀 구축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그것들이 좀 장애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경영진이 소셜 퍼스트 전략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를 문제로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젊은 층 Z세대와 언론이 유대감을 형성해야 하는데 그러면 Z세대가 원하는 뉴스 방식이 뭔지도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Z세대는 독특한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Z세대에게는 먼저 정보 전달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와 뉴스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게 정보인지 뉴스인지 구분하려고 하지 않고 의미를 두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 모르는 언론사 기자의 기사보다는 오히려 내가 잘 알고 신뢰하는 인플루언서가 전달하는 정보에 더 높은 관심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특성입니다. 정보 네. 전달자가 그들에겐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 전체에 중요한 그런 거대 이슈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뉴스를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Z세대들에게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 개별 이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선호 경향을 보인다는 게 또 독특한 부분이 되겠고. 그러니까 뉴스를 선택적으로 골라서 본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선택적인데 철저히 자기 기준에서 선택한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거대 담론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제도권 언론들이 소위 아젠다 세팅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의 거대 담론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네. 지금 Z세대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전략을 가지고는 Z세대와는 계속 평행선밖에는 못 걷는다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세 번째 원인 뉴스 방식이라고 한다면 네. Z세대는 뉴스 전달 방식에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소비 이용 편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전달하는 그 표현들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된 그런 뉴스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접속을 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노력이 요구되는 거 이런 것도 선호하지 않아요. 예컨대 광고를 지워야 내용을 볼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싫어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뉴스 전달 방식도 Z세대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쉬운 언어를 써야 하고 쉽게 소비될 수 있게끔 그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라는 말씀 세 번째로 꼽아주셨습니다. 네네. 그럼 Z세대에게 인기 있는 뭐 인플루언서 혹은 크리에이터와 협업하는 뉴스 콘텐츠라면은 상당히 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언론사가 Z세대에게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나 네.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해서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하면 굉장히 좋은 시도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저널리즘에서 보통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게 시의성, 근접성, 저명성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 고정화된 관념으로 이제는 보면 안 되고 네. 그걸 나아가서 Z세대들은 친밀감이나 흥미성 또 관계성과 같은 그런 요인들을 주요한 뉴스 가치로 고려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인기 크리에이터와 언론사가 협업해서 그런 새로운 콘텐츠들을 내놓는다면은 그거는 좋은 호응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파격적이긴 한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당장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좀 물음표도 뜨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Z세대의 뉴스 이용 실태에는 분명한 부작용도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단순 정복성이라든지 사실 확인이 된 이슈나 기사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이 부작용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전문 저널리즘의 쇠퇴가 우려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전문 저널리즘이 사회에서 해야 될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전문 저널리즘의 쇠퇴가 이제 우려가 된다는 점이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사회 현상이 사회가 나노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절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 시장에서도 소위 인플루언서가 뭐 100만, 1000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1000명만 보유해도 인플루언서로서의 틈새 시장을 갖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분절 사회가 되고 있는데, 네. 소위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뉴스 이용의 부작용들도 네. 시대 변화로 인한 결과물이다라고 이렇게 언론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노력이 저는 오히려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제는 사회의 다른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해결해 가도록 하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네. 언론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그렇게 그걸 통해서 저널리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더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행 동명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이번 주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방송하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입니다. 네, 어떤 점 먼저 짚어볼까요? 7월 마지막 주는 그동안 후보간 설전으로 연일 이슈를 몰고 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며 국민의힘의 당내 질서가 개편되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정면승부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가졌던 의원들의 인터뷰를 이어가며 일목요연하게 이슈를 정리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며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정치 본연의 업무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인터뷰였습니다. 개표 결과가 나온 23일 전당대회 현장에 있는 한동훈 캠프의 송석전 의원, 나경원 캠프의 조경태 의원과 연결해 현장 소식을 전했고, 25일에는 당대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윤상현 의원과의 인터뷰로 대통령과의 만찬 후기를 전했습니다. 인터뷰들은 전당대회 전까지 대립각을 세웠던 것과는 달리 한동훈 대표의 당원 투표 득표율과 여론조사 지지율이 거의 비슷했다는 것은 당심이 민심을 쫓아간 결과이자 용산의 그립감이 약해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특히 조경태 의원은 당이 상하관계의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이제 한동훈 체제에서는 건강한 당정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덕담했는데요. 이는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한동훈 대표의 말과 이어지며 청취자들에게 앞으로 효율적인 정치활동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네, 반대 입장은 없었을까요? 반대 입장도 있었습니다. 24일 멘토 가라사대에서 심평 변호사의 평은 앞서 나온 의견과는 확연히 달랐는데요. 네. 심평 변호사는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언에 대해 그건 조금 멀건이다. 자신의 권한사항을 뛰어넘는 발상이라며 비대위원장 시절에 자신이 당무나 총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독점적으로 운영을 했고 당원을 위반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물론 정치적 해석이나 의견이 다를 수는 있고 이를 고루 들려주는 것도 방송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이 합리적인지를 짚고 넘어가는 것도 언론이 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당원 위반이라면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만한 사안인지, 당무를 독점적으로 운영했다면 어떤 점이 그랬는지 등을 재질문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행자는 지금 어쨌든 궁중투대타의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지,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독점적으로 당을 운영하면서 당을 거의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냐며 인터뷰 발언 논리의 허점을 짚기보다는 그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예.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고 이날 방송에서도 그 역할에 맞는 발언을 했다고 보였는데요. 패널의 의견을 최대한 원문 그대로 전달하고 이를 판단하는 것은 청취자에게 맡기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견에 허점이 있는 부분을 짚어주며 청취자들이 중립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진행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의견 전달에만 그친 인터뷰는 조금 아쉬운 면이 지적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의견 전달만이 아닌 타협을 찾는 토론으로 인터뷰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네, 또 어떤 점 짚어보면 좋을까요? 전당대회 이슈가 마무리되자 주 후반부 인터뷰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 및 민주당의 방송사법 상정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이슈로 다뤘습니다. 예. 화제의 정치 이슈를 다루면서 대안 제시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6일 정말 인터뷰에서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임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이유를 밝히며 2인 체제로 결정한 게 위법이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이어지는 이번 주 승부 코너의 패널인 최진녕 변호사가 뚜껑이 열릴 뻔했다.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다. 자가당착적인 1일 탄핵을 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다라고 반박이라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의 답변으로 받아쳤습니다. 예. 이날 두 코너에서는 패널들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 정당함을 주장하기만 하며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이는 여야가 상대방이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방송사법이 엿새에 걸쳐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통과, 표결을 반복하며 처리됐지만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며 폐기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방송일 기준, 국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보류했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제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소모전 체력적인 정국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방송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최근의 인터뷰는 패널의 의견을 충분히 들려주는 진행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에 나아가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의 기회를 마련해 답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 여름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여러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장마도 끝이 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됐는데요. 바다로 떠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름 바다에서 주의해야 할 동물이 해파리라고 해요. 요즘 해파리 쏘임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여름 동해안 6개 시군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는 7월 말까지 모두 498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강릉시가 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양군이 168건, 고성군 64건, 동해시 22건, 삼척시 8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속초시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해파리 쏘임 사고는 일조량 증가 및 연안 해역의 급격한 수온 상승 등 환경 변화로 해파리 출몰이 급증한 데 따른 거라고 합니다. 네, 올 여름 거의 500건 가까이 발생을 한 건데 이렇다 보니 해파리 주의보도 내려졌다면서요? 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3일 전남과 강원 전체 해역으로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는 동해와 남해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전북 충남 해안에는 보름달 물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진 상태라서 현재 경기 인천 해안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모든 해안에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이 주의 단계는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10m 면적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한 개체 이상 발견될 때 또는 민관 해파리 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해서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된다고 합니다. 해파리가 어떤 피해를 주나요?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면 네. 고기잡이 그물에 대량으로 섞여들면서 그물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애써 잡은 물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 촉수에는 미세한 일종의 독침을 가지고 있어서 접촉하게 되면 어민과 해수욕객에 쇼크, 피부 손상, 통증 이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보름달 물 해파리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해파리 종인데요. 독성은 약하지만 역시 쏘임 피해와
어구 파손 등 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해파리와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이 있다던데 어떤 건가요? 이 해파리에 쏘였을 때 소변을 바르면 낫는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미국 시트콤 프렌즈에서 해파리에 쏘인 곳에 소변을 묻혔다, 이런 내용이 방영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생존 체험으로 유명한 모험가 베어 그릴스가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해파리에 쏘인 곳에 다른 출연자의 소변을 묻히는 장면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파리에 쏘인 곳에 소변을 묻히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네. 오히려 이 소변을 묻힐 경우에 감염의 우려가 커진다고 하고요. 국립수산과학원은 해파리 접촉 피해 응급조치법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쏘인 즉시 물 밖으로 나오고 호흡곤란, 의식불명, 전신 통증 이런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네. 즉시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필요하면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약한 경우에는 쏘인 부위에 남아있는 촉수는 바닷물 또는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제거하고 충분히 세척을 해야 되고요.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한 45도 정도 되는 온찜질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해파리 쏘임 방지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이 해파리 쏘임 방지를 위해서는 물에 들어갈 때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요. 요즘에는 래시가드 같은 수영용 긴팔, 긴바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 이용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파리에 쏘인 상처는 반드시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수돗물을 이용하면 해파리 촉수에 남아있는 자포가 터지면서 더 많은 독이 인체 내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식초를 이용해서 씻으라는 속설도 있는데요. 이게 일부 종에는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다른 대부분의 해파리 종에서는 오히려 자포를 자극해서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따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해수욕장에 설치된 바다시청 같은 곳에 찾아가면 대기하고 있는 의무진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해파리에 쏘이셨을 때는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어내야 합니다. 수돗물과 소변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또 여름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중 하나가 모기입니다. 이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고요. 네, 오픈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서 말라리아를 검색을 하면요. 정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라리아 또는 학질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으로 매년 2억에서 3억 명의 사람이 감염되고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질병이다. 주로 열대 지방에서 발병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질병청은 국내 시군구 53곳을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신고된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387명인데요. 이 가운데 해외에서 걸려서 들어오시는 분들 말고 우리나라에서 발병한 순수 국내 발병 사례는 363명입니다. 네. 경기도가 198명, 서울이 61명, 인천이 57명 순으로 많습니다. 이 서울 자치구 중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나오지 않은 곳은 광진구, 도봉구, 송파구 이렇게 세 곳뿐입니다. 말라리아 환자 발생 수는 강서구가 10명으로 가장 많고요. 대체로 서울 서부 지역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한반도에서 말라리아는 학질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을 정도로 토착병이었습니다. 네. 원래 많았던 질병이었는데요. 일제시대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늘어나고 줄어들기를 거듭했는데요. 한국전쟁 기간 동안 발병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1963년 말라리아를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한 뒤에 꾸준한 노력으로 1979년 말라리아 퇴치를 선언합니다. 그러다가 1993년 휴전선 접경 지역 인근에서 환자들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네. 계속 늘어나가지고 2010년 1772명, 2018년 576명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다가 네. 2022년에 420명, 지난해에는 747명까지 늘었고요. 올해는 7월까지 363명이 발생하게 된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텐데요. 말라리아 예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해질녘부터 새벽 시간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고요.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밝은 색의 긴 옷을 착용하는 게 모기에 물릴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피제와 살충제를 사용해서 모기를 쫓고 잡습니다. 웅덩이나 폐타이어 등 고인물을 없애면 모기가 알을 낳을 곳을 미리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모기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방충망을 정비해서 모기가 들어올 틈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얼룩날개 모기는 전체적으로 검은색의 중간 크기 모기로 날개에 검은색, 흰색의 반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모기가 쉴 때 복부를 40도 내지는 50도 각도로 들고 있고 촉수가 주둥이만큼 긴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좀 위협적으로 생긴 모기를 봤던 것 같은데 그게 혹시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얼룩날개 모기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오면 말벌 사고도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벌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구 밀집 지역의 개체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여기에 외래종인 등검은 말벌도 가세를 했습니다. 지난해 소방청 구조 출동은 65만 3,165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벌 또는 벌집 제거가 19%, 12만 4,280건을 차지해서 가장 많은 출동을 기록했습니다. 10만 9,494건을 기록한 화재 출동보다 14,000여 건이 더 많은 거죠. 이 벌쏘임 사고는 한 해 평균 5,000건 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사망자도 매년 1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게다가 이 말벌이 양봉 농가에 끼치는 피해도 막대한데요. 이 외래종인 검은등 말벌이 양봉가에 미치는 피해가 연간 1,500억 원 정도에 이른다는 그런 집계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말벌 한 마리가 꿀벌 벌통에 침입을 하면 벌통 하나를 전멸시킬 정도로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를 합니다. 이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폭염이 빈번해지면서 도시지역에서 발견되는 말벌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 말벌이 덩치도 크고 소리도 크고 이 무시무시한 벌쏘임 사고 소식도 들려오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말벌을 무서워하게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괴물처럼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왕바다리, 등검은 말벌 등 도시 말벌 위의 먹이를 분석한 결과 뜻밖에도 파리의 비중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등검은 말벌의 먹이 가운데 벌 종류는 45.8%였고요. 파리 종류가 44.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 도심에서는 파리의 비중이 더 커지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말벌은 이 다른 벌뿐만 아니라 메뚜기, 파리, 딱정벌레 등을 모두 잡아먹고 죽은 동물의 근육을 떼어가는 등 청소 동물의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방 애벌레를 사냥해서 산림 해충의 대발생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말벌은 엄청난 양의 애벌레를 잡아먹어 해충의 폭발적인 증가를 1차적으로 막아주는 구실을 한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말벌을 박멸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네, 무섭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말벌 순기능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수돗물 안 됩니다. 바닷물로 씻고요. 또 발라리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모기를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말벌이 쏘기 시작하면 무조건 빠르게 멀리 달아나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자넷 잭슨의 Together Again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